북한 이탈 주민으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 김수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6년도에 정확히 2015년 10월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12살 딸아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까지 60일 만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해야 되나? 우리 딸아이한테 큰일 날까요? 저희 딸아이도 국민대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3학년에서 지금 재학 중이고요. 저도 이번에 그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글평통이라고 하는 거기 지금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국방부 군인들에게 정신전력 안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통일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통일 생각해 보셨나요? 내일 취업도 그렇고. 그쵸? 네. 우리는 통일이 아직은 우리에게 멉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전부터 80년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젠 정말 지겨울 만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으실 건데요. 저희는 탈북민들은 어찌 보면은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며칠 전에도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과는 많이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게 바로 분단의 비극이구나라는 것을 비록 저 개인이지만 정말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도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해설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방간첩 기동 선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출신 성분이 괜찮은 사람들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막 그랬죠. 비겁한 자야 칼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킨다. 김정은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강명성을 따라간다. 막 이러면서 소리소리 질렀죠. 그러다가 다음날 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으니 아마 북한의 친구들은 아마 뚜껑이 열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올 때 저의 마음은 난 정말 한국에 가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서 조용히 살고 북한을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왔습니다. 네, 아마 어느 탈북민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딸아이에게 탈북민이라는 그 사회적인 시선, 따가운 시선 이런 것도 싫었고요. 또 아이는 금방 사투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탈북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회사 생활 하면서 자영업까지 하면서 한 6, 7년을 그렇게 살았고 딸아이도 대학교까지 성장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자영업에서 망했거든요. 네. 여러분 자본주의 넉넉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사회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봤어요. 왜 힘들었을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의 속박과 그 누구의 감시 속에서 누구의 통제하에 나의 생활을 총화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가 적이고요. 능력 만능주의라서 내가 자는 동안에 남들은 뛰고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압록강 건너온 여잔데 내가 한국에서 못 살까? 자영업 하지 뭐 나도 해서 막 했었는데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러한 생활을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었는데요. 안 넘어가네. 네, 꽃둥이라는 책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히 회사에서 일을 했고 사실 저는 북한에서 덜싱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덜싱하면 다 아시죠? 네, 사실 북한 사회에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재판소라고 있는데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렇게 따로 분할해서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북한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다 형사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한 50명의, 50건의 그 이혼 소송건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50건이면 부부 합치면 몇 명이죠?
100명이잖아요. 네, 이렇게 100명의 이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이벤트를 했습니다. 북한의 그 재판서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혼은 없습니다. 김일성이라고 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건이 들어가면 거기서 3건밖에는 이혼을 안 시켜주고 나머지 47, 47건은 빠꾸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안 시키죠. 해서 이벤트 북한에서 야 이거 이혼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이러면 이 사람들 서로 각자 막 그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데라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달리기를 시켰어요. 운동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세 쌍만 이혼을 시켜주겠다라고 kum을 거놓고 여의 땅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기 살기를 뗐겠죠. 북한에서 이혼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재판서 한 채를 지을 만한 뇌물을 거이든가 아니면 정말 극한의 살인을 하든가 아니면 뭐 더 큰 그런 사건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티격태격 싸운 거 가지고 성격상 안 맞는 거 뭐 조금 나쁜 편이 좀 나가서 좀 다른 여자 본 거 이런 거 미미한 거는 이혼 사유 자체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혀를 가르물고 죽기 살기를 뛰었겠죠. 근데 거기서 정말 빨리 들어온 세 쌍은 이혼됐지만 나머지 한 15쌍 정도는 다시 살겠다고 돌아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손잡고 부여잡고 다시 뛰다 보니까 네, 서로의 눈빛이 바라보면서 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갔겠죠. 그래 이런 이벤트를 많이 널리 소개하면서 북한에서의 이혼 허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이혼을 했고요. 정말 거부 갈등이죠. 우리 한국도 거부 갈등 심하잖아요. 네, 우리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네,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니까 거기서도 그 선녀와 나무꾼 그 2탄 이 나왔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너무 이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 타고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선녀가 부탁을 합니다. 아, 낭군님 제발 말에서 내리지 마시라. 그러면 다시 하늘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무꾼이 내려왔다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섭섭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덩지 팥죽을 써서 이거 너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 숟가락만 입에 넣어봐라. 너 마누라 아무리 그래도 이 엄마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가 써준 팥죽을 내 조금만 먹고 가야지 라고 하다가 팥죽이 말잔등에 떨어져서 말이 으아 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꾼은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수탉으로 변해서 그래서 수탉이 새벽마다 네 그렇게 꺾여 울면서 네 하늘에 있는 선녀를 그리워한다라는 그런 옛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생각 정말 어디나 이거 거부 갈등은 네 정말 역사를 봤을 때 옛날부터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왜 쓰게 됐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희 친구들과 좀 많이 친했어요. 웬만하면 사투리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가 여러분들보다는 엄마 버리겠죠. 그러니까 옛날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어. 우리 한국도 그랬었는데 너네도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서로가 그런 공감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사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뭐 경제적으로 범죄를 지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나도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어. 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공감대가 서로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꽃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목의 의미는 우리 친구들이 꽃등심 먹고 싶어서 꽃등이라 했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마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양강도 대홍단이라는 둥글둥글한 감자 대홍단 감자 들어본 기억 있죠? 하나리면 언제 반이 뭐 다 먹어요 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곳. 근데 왜 거기는 감자가 유명할까요? 옥수수나 벼나 뭐 다른 밀보리 작물이 감자보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해발 1300이거든요. 정말 높습니다. 네, 지리산보다 좀 더 높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 곳이어서 감자 농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마고원이 그 한반도로 보았을 때 이렇게 그 꽃등, 그러니까 등잔의 가처럼 생겼다라는 그 옛날의 어원을 빌려서 그래서 꽃등이라고 했고요. 화려하지만 슬퍼 보이는 풍전등화와 같은 여인의 삶을 그려보고자 꽃등이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제목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해서
대용단에서 출생했고 군대를 17살에 갔습니다. 그래서 반항공 사령부 소속 고사청 중대 조준수 중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정치인들 특히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군인이었고 사격을 직접 고사청 사격을 해봤고 정말 불벼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저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통일을 모색해보자라는 주의를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일인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네, 오늘 여러분들 북한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북한의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평양이라던가 지방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도 우리랑 뭐 같은 이런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냥 딱 하나로 말씀드린다면은 사이비 정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아시죠? 김일성은 북한에서의 단군과 박혁거세나 그 어떤 왕건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세종대왕님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한글날도 오잖아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북한에서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일성이가 일본을 내쫓고 북한이라는 것을 조선이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말을 한글말 조선말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 업적도 다 김일성이 가져갔습니다. 역사를 볼 때요. 뭐 김일성이 무슨 중조 할아버니 김응우가 대동강반으로 거슬러 올라왔던 미국 배 셔먼어를 뭐 김응우가 쳐부셨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 들어가 보면 김응우가 아니라 평양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다 날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조선 실력 자체를 잘 배워주지 않습니다. 조선 실력. 그러니까 왕씨 김씨 왕조를 뒤집고 이씨 왕조가 봉건 그 사회가 들어섰다는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그래서 김씨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조선이라는 그 조선 실력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교육, 정치 교육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그거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북한에는 열암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우리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셨으니까 어디 사회복지 영어죠? 그죠? 네, 영국인가 프랑스에서인가 나왔잖아요. 네, 사회복지 때문에. 근데 그 열암에서 무덤까지가 바로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은 몰라도 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을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왜냐? 사탕화를 주면서, 과자를 주면서 완전 각인시키거든요. 타가서에 가면요, 저녁에 이렇게 사탕 과자를 간식으로 주면은 우리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지만 북한에서는 다툼으로 이렇게 모여서서 경의하는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시키고 그 간식도 먹어야 됩니다. 뭐 김일성의 생일 같은 땐 도하죠.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뼛속까지 김일성에 대해서. 여러분 김일성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군대들은 다 잘 아시더라고요. 퀴즈에 뭐 이렇게 상품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김일성이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처럼 평양의 하늘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처럼 하늘이 막 빨갛게 물이 들더니 뭐 완전 둥그렇게 이렇게 빛이 내려오사 평양의 만경대라는 것을 비쳤습니다. 거기서 응애하고 태어난 게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은 백두산에 빨간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명 저거는 샛별이다. 저기 장군이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별이 딱 뭐 백두산 위에 떨어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게 바로 김정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김일성을 태양절 그리고 김정일을 샛별에 비유해서 강명성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기보다는 신비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요,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처럼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닌, 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면서 김정일 패밀리를 보니까 너무 난잡한 거예요. 이 복잡한 남자들의 관계를 속고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 해서 5살 때부터 시작되는 의무교육. 그래서 북한은 17살에 군대를 가는데요. 17살에 군대를 간다. 우리 여러분들 군복무 하셨죠?
아직이요? 가셔야 돼요? 아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군대 가시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네, 17살에 북한은 의무적으로 갑니다. 네, 한번 볼까요? 교과목의 특징은 아마 말씀 안 들으셔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 활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의 그런 뭐 생애 주기라고 해야죠. 그런데 요즘에 하나 더 첨부됐습니다. 김정은. 네, 그리고 이제 김주애가 또 좀 성장해서 뭐가 된다 하면 김주애에 대해서 나오겠죠. 근데 김정은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요. 뭐 5살 때 명중탄을 날렸대요. 네, 탄알 뭐 30발을 다 명사수고, 그리고 7살에 장갑차를 몰았답니다. 한국 같으면 경찰서 갔어요. 미성년자가 총을 쏘고 장갑차를 운전하다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네, 여기 보시면 군사야영의 공식 명칭이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15살에 실탄 사격을 합니다. 네, 공식 명칭이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뭐 2번이겠죠, 그죠? 네, 센스 있는 분들은 저 구림에서 앞에 저 친구가 2번이라고 달았으니까 2번 아닐까요? 뭐 이러긴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붉은 청년 군의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규적인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약진, 뭐 철조망 뛰어넘기, 전업하기 막 해서 그런 군사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에 3발의 실탄 사격을 쏩니다. 그때부터 북한의 모든 학생들은 김정은의 예비대가 돼서 조선인민군이라는 그 군대의 예비대가 돼서 그 군사동안부,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병무청이죠. 거기에 정식으로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군대로 탄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로 되죠. 자, 그리고 북한에만 가능한 것인데요. 아이들 보면은 우선 한국에도 없는 정치계, 우리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생일 모르죠, 그죠? 생가도 모르고 당연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농촌동원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체험학습하는 학교 과정 안에 북한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보름씩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보름씩 농촌동원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학교에 조금 더 가해지고요. 도시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기간이 짧아지는 양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학교에서 싸웁니다. 학교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학교에 급식이 안 나옵니다. 북한은 어디나 없습니다. 뭐 평양부터 시작해서 평양에 좀 엄청 좋은 뭐 대단한 정말 항일 투사라던가 뭐 상위 몇 %의 자식들이 다니는 그런 엘리트 학교를 뺀 나머지 일반 학교들은 몽땅 도시락이나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됩니다. 급식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도시락을 보면 그 집의 경제가 보인다. 네, 해서 정말 보리밥 사온 친구랑 흰쌀밥 사온 친구 같이 안 먹겠죠.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는 없는 꼬마가재라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금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수탈을 해가는 북한 정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북한 주민들의 삶을 좀 볼까요? 그리고 탈북민들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희 가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입니다. 두만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위에 촘촘하게 불빛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북한 경비대라고 하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서서히 불을 밝히면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죠. 총 쏠까요? 안 쏠까요? 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청탄에 맞아서 쓰러지고 강물에 휩쓸려서 떠밀려가도 시신조차 구하지 못한 채 정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떠밀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오른 것은 어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2016년도, 15년도 그때만 해도요, 중국을 통해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중국에서 안면 인식 장치를 모든 것에 다 버스며 비행기며 기차며 서초 이런 것에 다 안면 인식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조 신분을 가지고는 이전 중국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구나 북한에서도 국경까지 나가는 자체가 탈북에 성공했다라고 할 만큼 많이 경계가 심이 높아서 빽빽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둘러서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삼국으로 또
떠났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그 둘러싸여 있는 국경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줄기의 제일 아래 산맥이라고 해요. 이 산맥을 7시간 동안에 산 4개를 넘어야 됩니다. 정말 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 못 가겠다라고 막 지쳐서 쓰러지셔서 막 네 발 버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갓난쟁이가 울면은 막 그 경비서든 군인들이 달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갓난쟁이에게 잠자는 약을 먹이고 산을 넘어와서 보니 아이가 숨이 넘어가 있는 질식사로 넘어간 그런 상황들도 정말 마음 아픈 희생의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을 떠나서 중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에서 마침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는 다 손을 들고 대한민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처음 재판 받아봤어요. 땅땅땅 해서 그런 정말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태국에서 봤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들어섰을 때 정말 황홀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한국을 많이 꿈꿨거든요. 한국에 오면 나는 뭘 해봐야지라고 생각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36살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정말 인천공항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권상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네, 북한에도 정말 인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의 계단을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이게 천국이 계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북한의 식량난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이렇게 부뚜막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처럼 무쇠 솥을 걸어놓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그런 구시대적인 구석기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죠. 그게 배급 세대였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은 한국보다 배급받을 때는 조금 더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1980년도 이전까지는 한국보다 북한이 조금 더 잘 살았습니다. 김일성의 외교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자원이 풍부했고 인구가 한국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한 두루두루 이유로 인해서 북한이 배급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람이 일체 쓰고 살고 있는 모든 필수품, 먹는 거로부터 입는 거, 쓰는 것까지 식용유까지 몇백 그램씩 나누어서 다 일일이 다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시키는 일을 나가서 하면 되고 생각이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표칠스가 하는 얘기인데요. 한국에서는 궁금한 게 많으면 박사가 되지, 북한에서는 궁금한 게 많으면 목이 잘리지 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 와서 행군 시기라고 하는 1994년도에 정말 300만 명의 아자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은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때 군복무를 할 때거든요. 철도 열차 타러 가면은 정말 과간이었어요. 막 서로 때리고 찔러 죽이고 난리였습니다. 살려고요. 그래서 이때 굶어서 훔치다가 매맞아 죽은 사람도 아마 제 생각에는 1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냐?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은 통계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로 인해서 부류를 나누어서 이렇게 봤더니 배급을 못 받은 사람,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이 70%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급을 못 받고 월급을 못 받는다라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한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게요, 남편들은 나라의 받침몸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세계주님이라고 나라에서 남편들의 지위를 아주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보수로 일을 하니까요. 집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들여오는 사람이 목소리가 높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시장화가 되면서 여성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자들에 대한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내라고 표현을 하면은 북한에서는 안해라는 표기법이 그렇습니다. 왜 안해일까? 가정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해처럼 밝게 맞이해라 라는 봉건적 그런 유교 문화로부터 지금도 전수되어 오는데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 월급이 평균 북한 돈으로 4,000원입니다. 요즘 조금 올라간 것도요. 저희 때에는 700원이었어요.
네, 4,000원인데 그러면 북한에 그걸로 먹고 사냐? 담배 두 값값습니다. 북한에 요즘 쌀이 23,000원이랍니다. 참 보름 전에 전화해봤거든요. 23,000원이라고 하니까 월급 4,000원 받아서 그럼 어떻게 사냐? 와이프들이 시장에 나가서 벌고 소토지를 하고 가축을 해서 먹고 삽니다. 잘? 아니요. 옥수수밥에 네 그냥 시래기국을 먹으면서 근데 지금은 한 30년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젠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 안에서 잘 살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들은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세상이라는 것을 문 밖으로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북한의 모든 영화, 모든 정치 선전은 거짓말, 이건 다 세트상에 꾸며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것도 다 거짓말일 거야. 보여주려고 그냥 흥미거리로 이렇게 다 했을 거야.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않는 경향들이 많죠. 북한의 에너지를 볼 때 사실은 한국보다 에너지 자원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선 석탄 매장량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저번에 제가 태백산 가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거기 원주민들, 뭐 일자리 없고 네, 많이 항폐화가 돼가지고요. 북한은 원래 석탄 자원이 한국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계곡이 많다 보니까 수력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에너지난을 겪을까? 북한의 모든 집들은요, 우리 한국처럼 가스 전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뚜막이 있어서 불을 떼서 온도를 덮이는 그런 방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불을 쓰고 덜덜 떨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산은 다 민둥산입니다. 근데 위성으로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수림지대가 있던데요. 거기는 군사 여충지. 한국에는 그린벨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북한에는 혁명 전적지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다녀갔거나 김정일의 특각이 있거나 누구의 고향이거나 그리고 거기에 군수동원 천국이 있거나 이렇게 중요 여충지는 산림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성으로 보시기에 산림이 많은 곳, 자강도라든가 양강도라는 부분은 자강도는 군사 여충지, 양강도는 김일성이 말하는 그 혁명 전통, 뭐 일본과 싸웠다는 등등의 그런 거짓 역사를 꾸며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옥이고 한국은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수력자원, 하력자원이 다 어디로 가냐? 하력자원은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불리는 그런 외화벌이로 전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외화벌이를 해서 상위 1% 따르는 그 핵심 계층들에게 배급을 주어야 자기를 따르겠죠. 기반이 든든하겠죠. 그래서 외화벌이에 청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력자원은 이제처럼 토속이 됨에 자꾸 차면서 자기 기능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출하지 못해서 수력자원이 돌아가는 발전소가 몇 개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의 여성들은 강하천에 나와서 빨래를 합니다. 제가 겨울이면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희 동네 앞집에 정말 마음씨 좋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하루 저녁 강에 빨래하러 나가셨다 안 들어오셨어요. 북한 여성들은요, 빨래하러, 제가 백두산 지구다 보니까 좀 더 추웠어요. 그래서, 강이 얼어붙으면은 한 70cm까지 이렇게 얼음장이 두꺼워지거든요. 거기에 빨래하러 나갈 때 여성들은 그 빨래 대하에 꼭 조막도끼를 들고 나갑니다. 손도끼를 들고 나가서 얼음을 턱턱 깨고 빨래를 하는데 좀 무거운 패딩 같은 거, 남자들 옷 좀 큰 옷 같은 것을 이렇게 막 빠느라고 이렇게 거꾸로 숙여가지고 그걸 헹구다가 물살에 막 휘감겨서 하면은 사람이 훅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참 정말 저 막 몇십 리 아래 이런 그런데 둥둥 또 올라오는 시신을 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옛날에는 마음대로 나가서 강에 나가서 빨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경 연선을 봉쇄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청을 지키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개방해 줍니다. 그 시간에만 나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고 빨래를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죠. 북한 대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저녁에 불이 없는데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숙제 어떻게 할까?
바로 여기를 갑니다. 이 모자이크 벽화라는 곳에 가서 여기 그 불빛을 빌려서 앉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먹이를 뜯기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의 모자이크 벽화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여기 보면 이런 글씨가 되어 있어요. 김일성 뭐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자기들이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네, 우리는 죽어도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많냐면 그 개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만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편의점만큼 많습니다. 전 지역에 3만 8천 개가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뭘까요? 장마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마당을 한국에서는 시장이라고 하죠. 네, 장사를 하는 넓은 마당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고양이 뿔 내놓고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요. 라고 하는, 네, 북한 주민들이 소리칩니다. 네, 막, 고양이 뿔 내놓고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빨리 와서 사가세요. 정말 다 있습니다. 예전에 장마당의 의미는요, 집에서 기른, 뭐, 가축이라던가, 그리고 채소를 이렇게 나와서 파는 그런 소장거리였었는데, 권한의 행군이라고 하는 94년도, 그때부터 식량 타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집집에 있는 물건을 다 들고 나오고 장사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유통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건 우리 한국처럼 유통으로, 네, 시장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상징인 시장이 존재한다. 참 모순적인데요. 북한의 국가 경제 계획 체제의 한계죠. 국가 경제 체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한국은 시장 경제죠.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따라가는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가 뭐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뭐 동문 원우님들이 보면 여기 한 7명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원래는 다 줘야 되죠. 이분들이 다 요구를 하니까 뭐 티셔츠가 이번에 예쁜 게 나왔어요. 나도 티셔츠 다 주세요. 그런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계획을 딱 짭니다. 아니 5개만 생산해. 그리고 5명에게만 나눠줍니다. 그러면 2명은 못 받았겠죠.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다음에는 더 분발해서 나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라는 충성 경쟁 구도입니다. 공급에 있었어도. 그래서 이런 공급 체제가 권한의 행군으로 마비가 와서 그때부터 시장 경제로 돌아가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고 북한 돈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죠.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2009년에 화폐개혁이라는 걸 실시해서 100대 1의 환율로 한 세대당 10만 원씩만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분께 뭐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께는 40만 원이 있었어요. 누가 더 손해를 봤을까요? 100만 원 있는 분이 더 손해를 봤겠죠. 딱 10만 원만 한 개로 나눠준 거,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다 무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환화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북한 돈을 안 믿고 불신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외환화를 사용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정말 북한은 권력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이다 해가지고 정치,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엄청나게 부를 만든 사람들은 하나로 계산했을 때 14억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예요.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해서 정말 이런 평민사회, 정말 바닥에 놓인 평민사회에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와 같이 돈을 버는 이런 권력가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을 돈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상류층. 상징이 뭐냐? 배가 나와 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남자 보는 기준, 배 나온 사람이었어요. 네. 북한 남자 한 100명 걸어가잖아요. 배 나온 아저씨 한 3명,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하고 돌려봤더니 그 사람은 뭐 군당 책임비서라던가 아니면 어디 외화벌이 기지장이라던가 검찰청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높이는 한국에 와서도 네, 배 나온 아저씨 보고 저 정도면은 나는 꽃길을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소개팅에서 바로 그냥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올인을 해버렸죠. 자, 북한에도 소나타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북한이 원래 자가용이 허용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자가용을 가질 수 있어?
근데 법적으로는 자가용을 소지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몰랐을까요? 왜?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가격. 그래서 보면은 막 우리 뭐 몇만 달러 정도씩 막 되거든요. 그런데 4,000원짜리 번급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아야 자동차를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려면은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요즘 그런 법이 나왔잖아요. 집을 사려면은 그 돈 출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북한도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를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감시가 붙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해서 자가용 차를 사지 못하죠. 근데 과연 소나타가 있을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네, 북한 주민들은 소를 운송기지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우리 여기 현대차 창업주가 누군지 아시죠? 다. 아시죠? 네,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고향이 항해도세요. 그래서 98년도부터 북한에 새끼된 암소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좀 향상시켜보자 라고 해서. 근데 그 원래 보내주신 소가 이렇게 네, 북한식 소나타가 돼버렸다라고도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돈을 버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사채업 요새는 많이 합니다. 네, 권력을 끼고 법관들을 끼고 막 주민들에게 돈도 뭐 거리대 엄청나죠. 막 30%까지 네, 수수료로 거리대를 해서 하는데요. 변호사의 의미가 한국과는 너무 다른 북한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재판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와서 뭐 재판소에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변호사하고 아직 다이렉트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본 한국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됐던 피해자가 됐던 그의 인권을 대변해주고 그의 그 권리를 지켜주는 네,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의 변호사는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판사에게 문건을 올리는 그야말로 서기? 예, 노릇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퀴즈인데요. 제일 가는 변호사가 뭐냐라고 했더니 기부증서, 김일성이 김정일의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사적 건물 정치 자금이죠. 이런 것에 돈을 기부하면은 형량을 뭐 2년, 5년씩 늦춰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액을 봤더니 15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뭐 알바 좀 한 달 하면은 뭐 형량 2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닙니다. 북한 돈으로 생각했을 때, 네, 북한 돈으로 생각했을 때 150만 원, 한국 돈으로는 15만밖에 안 되거든요. 북한 돈으로 생각했을 때 150만 원이다라면은 4천 원 번급을 모으는 일반 평민에게는 정말 몇십 년을 모아도 힘든 돈이죠. 네. 탈북민 지금 한국에 한 3만 4천 명이 와 있는데요. 뭐 그중에 해외를 들어 나가시기도 하고 이민 가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설문조사, 한류 드라마에 대한 네, 영향력을 보려고 이게 설문을 해봤는데 92%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오고 싶었다. 한국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어디 보신 기억이 안 나세요? 맞습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안 보시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군인이었지만 동질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북한 군인들은 연애를 못 합니다. 국소수가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그래서 13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정기간 여성 손목 한 번 못 잡아본 남자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물론 7년 군복무를 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봤는데 막 해외도 가고 여성과 막 연애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좋지 말입니다. 막 그리고 군인들의 말을 연습하면서 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꿈이 생겼다고 했죠. 무슨 꿈이었을까요? 제가 19살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그때는 영화죠. 올감이라는 영화, 막 공포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호러 영화인데요. 막 후덜덜 하더라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저런 건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다가 뭐 천국의 계단을 비롯해서 뭐 왕관의 식구들 두루두루 봤는데 요즘에도 그런 드라마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말 안 들으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돈봉투가 나오잖아요. 진짜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한국은 여자랑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돈을 주지? 와, 저거야. 나는 그럼 매일 남자 만날 텐데?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냥 노랫말로 그랬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매일 돈봉투를 받을 거야. 그 안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나 직접 볼 거야. 근데 36살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와서? 실현 못했습니다. 네, 배 나온 아저씨 보고 손들고 바로 결혼하겠다 해버려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한 우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 밥솥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조선 괴뢰말이라고 북한에서는 하긴 하지만 남조선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간지럽게 들리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들을 때. 북한 사람들이 억양이 셉니다. 추운 지역에 살고 또 그리고 거기서는 단일적인 이런 통제 체제에 있다 보니까 말들이 되게 억양이 세고 간결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격조가 높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 제가 북한 말을 조금 한다면 내 여기까지 왔는데 꼭 북한 말을 해야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한국말을 그 쿠쿠밥솥을 해요.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하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쿠쿠밥이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네 나도 밥솥 달라 나도 밥솥 달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네 많이 팔렸죠. 네 이렇게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한국 남자 겁나 잘생겼다. 나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꿈을 지닌 청년들 어떻게 됐을까? 보시는 것처럼 말뚝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뭐 청살, 사형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영화에서도 여기는 청소년 불가, 관람 불가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아이들을 제일 앞에 앉힙니다. 그냥 한 가지예요. 안 보인다고 뒤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앞에다 앉혀서 사람들이 죄명을 다 듣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겪으면서 정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처형된 이들이 그 말뚝에 선 이유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유포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를 형상했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 돌아봤을 때 박스를 건성건성 치거나 뭐 꾸덕꾸덕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포를 사살한 그런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악법으로 적용해서 이들을 총살했죠. 요즘은 북한에 뭐 이렇게 4대 세습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북한의 4대 세습이 과연 김주애일까? 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요. 왜냐? 북한에서 저희는 여성으로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유교 문화에서 남전여비 사상이 그렇게 심한데 김주애가 대통령이 된다고? 통치자가 된다고? 에이, 아닐 거야. 북한은 원래 패밀리를 공개하지 않고 아주 정말 안개 속의 정권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짜잔! 하고 또 이제 김정은처럼. 처음에 김정은도요, 중앙통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부라고 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아름아름 신비성을 저장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보겠다고 담배 뇌물로 고이고 비디오 그 간부들만 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네, 김정은과 고영이 김정은의 엄마죠. 를 훔쳐보기도 했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지개 잡는 소리와 같다. 어린아이들에게 비유한다면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사실 간절함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와 떠나올 때는 다시는 엄마를 못 만날 거라는 건 생각하고 떠났지만 그러했던 걸음이지만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도 그들에게 미안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돼서 정말 강성국으로 이렇게 해서 북한에도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 시스템, 복지템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북한을 떠난 북한이 없는 북한과 정말 단절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라는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이니까요. 각자가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북한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뭘까?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강연 들을만 하셨나요?
네, 봐요. 우리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대에 다니는 동안 건강하시고 앞으로 정말 여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북한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뭐나 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